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1 형사의 호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의 호출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91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1 형사의 호출. 생명의 행일에는 위구도 없고 또한 공포도 전혀 풍기지 않는 것이며 인생이 새로운 비통을 할 만한 광채가 내 앞전에 휘황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하루는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과 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에 내가 나를 다시금 찾아본다. 형사가 왔다는 것에 내가 세상과 교접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섬광이 번쩍 내 머리를 스친다. 도대체 형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무슨 영문인가 전혀 알 수가 없다. 형사는 나보고 고등계까지 같이 가자는 것이다. 나는 고등계까지 같이 갈 일도 없거니와 지금의 나는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병세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형사에게 걸음도 걸을 수도 없고 또 고등계까지 갈 일도 없어 쏘아버렸다. 형사는 남아있기나 교토유나 건방진 소리를 말아라 한다. 나는 대뜸 나니가 남아있기까 무엇이 건방진가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 형사는 덮어놓고 가자고 한다. 딱한 일이다. 정말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고 거듭 말을 하였다. 형사는 어째서 걸음을 못 걷는가고 야단이다. 너무나 답답한 일이다. 도대체 저놈의 형사가 눈에다 명태 껍질이나 붙였나? 그렇지 않으면 눈알이 돌았는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일본 사람 형사에게 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쪽에서 알지 못한 이상 자진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저 병중에 갈 수가 없다고 내뻗어버렸다. 가자거니 안 가거니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형사는 하는 수 없었는지 상사와 타협하겠노라고 하며 가버리는 것이다. 경찰서는 집 중앙정과는 한 동네에 있으며 불과 얼마 안 되는 지척의 사이다. 형사는 1시간쯤 되어서 또다시 왔다. 병중이라도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어 인력거를 불렀다. 어머님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새파랗게 질려서 울상을 하신다. 허기는 고등계에서 오라고 하니 나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님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겨우 인력거에 앉았다. 경찰서 2층 고등계까지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가면서 겨우 층계를 기어 올라갔다라고
챕터 41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해결에는 위구도 없고 또한 공포도 전혀 풍기지 않는 것이며 인생이 새로운 비통을 할 만한 광채가 내 앞전에 휘황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하루는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과 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에 내가 나를 다시금 찾아본다 라고 챕터 41을 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자니 오히려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니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던 차에 누군가 찾아와 자신을 찾으니 새삼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살아있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형사였을까요? 마음을 내려놓으니 더 큰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신호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기서 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위구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움을 뜻하는 말이고,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픔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채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빛을 뜻하며, 휘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시도록 환한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가 왔다는 것에 내가 세상과 교접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의 섬광이 번뜩 내 머리를 스친다. 도대체 형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무슨 영문인가 전혀 알 수가 없다. 형사는 나보고 고등계까지 같이 가자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이 골방에 처박혀 있어 세상과 단련될 삶을 산다고 낙담했었는데 난데없이 형사가 나타나 보자고 하니 내가 세상과 함께하고 있었구나 착각을 하게 되어 반가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웬 형사가 보자고 하며 고등계까지 가자고 하니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느낌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교접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하기 위하여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사회와 접촉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쩍거리어 비치는 빛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형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경찰관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진행되는 까닭이나 형편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고등계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한국인의 독립운동 및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둔 경찰의 한 부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등계까지 같이 갈 일도 없거니와 지금의 나는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병세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형사에게 걸음도 걸을 수도 없고 또 고등계까지 갈 일도 없어 쏘아버렸다. 형사는 남아있기나 교도유나 건방진 소리를 말아라 한다. 나는 대뜸 나니가 남아이기까 무엇이 건방진가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으로서는 하도 기가 막혀 내가 고등교에 갈 일도 없거니와 문둥병에 걸려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일본인 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시대였으니 일본말로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며 하운의 말을 일축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건방지자고 반문을 했겠지요. 그것도 퉁명스럽게 말입니다. 하운도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으로서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했을 것이니까요. 여기서 병세라고 하는 것은 병이 진행되는 상태를 뜻한다 하겠고, 남아있기나 교토유나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건방진 소리를 말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가 남아있기까 이 말은 무엇이 건방진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헤아려 볼 새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대꾸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뜻을 나타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는 덮어놓고 가자고 한다. 딱한 일이다. 정말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고 거듭 말을 하였다. 형사는 어째서 걸음을 못 걷는가고 야단이다. 너무나 답답한 일이다. 도대체 저놈의 형사가 눈에다 명태 껍질이나 붙였나? 그렇지 않으면 눈알이 돌았는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고등계로 가자고 하니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두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똑똑히 확인하고도 억지를 부리니 난감했겠지요. 그렇다고 둘둘 말아 감은 두루마리를 벗겨 환부를 보여줄 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럴 때 환장하고 미치겠다고들 표현하지요. 아마도 하운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매우 부산하게 법석거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처구니 없다의 형식으로 사용되며 이 관용구의 뜻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그런 뜻이 되겠으며, 흔히 사용하는 얼척없다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며 어처구니 자체의 뜻은 상상 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이 어처구니 자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어원은 기록된 문헌이 없어서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어처구니라는 말이 원래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이라는 설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흔히 난감한 상황에서 쓰는 관용 표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형사에게 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쪽에서 알지 못한 이상 자진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저 병중에 갈 수 없다고 내뻗어 버렸다. 가자거니 안 가거니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형사는 하는 수 없었는지 상사와 타협하겠노라고 하며 가버리는 것이다. 경찰서는 집 중앙정과는 한 동네에 있으며 불과 얼마 안 되는 지척의 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인 형사가 확실하네요. 서로 가자커니 안 가겠다커니 옥신각신하다가 형사도 더 이상 실갱이 하는 것이 무이다 싶어 상사와 상의해보겠노라고 그냥 돌아갔나 봅니다. 하운은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면 형사도 쉽게 이해를 했겠지만
굳이 묻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마도 문둥이라는 소문을 두려워해서겠지요. 경찰서는 하운의 집과 지척으로 한 동네에 있었다고 하니 대충 하운의 집 위치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성을 규정하는 환경 요인들의 총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시키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 그리고 병중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앓고 있는 동안 내뻗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으로 내어 뻗어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옥신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니 그르니 하며 서로 다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벼슬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행정체계를 따라서 부와 읍 지역에 정을 설치하였는데 광복 후 이들을 일괄적으로 동으로 변경한 것이 오늘날 통용되는 동의 직접적 기원이 되었는데, 현재의 표기로는 중앙로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의 거리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는 1시간쯤 되어서 또다시 왔다. 병중이라도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어 인력거를 불렀다. 어머님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새파랗게 질려서 울상을 하신다. 허기는 고동계에서 오라고 하니 나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님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겨우 인력거에 앉았다. 경찰서 2층 고동계까지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가면서 겨우 층계를 기어 올라갔다라고 챕터 41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형사가 돌아가 한시름 놓았나 싶었는데 1시간 만에 다시 와서 다짜고짜 가야만 한다니 직감적으로 겁이 났겠죠. 우리도 괜시리 지은 죄가 없어도 경찰서 앞을 지나가려면 왠지 위축되는 기분을 느끼듯이 하운도 그렇겠지요. 더구나 고등계에서 가자고 하니 얼마나 속으로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력거를 불렀나 봅니다. 인력거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하운의 집 경제 사정을 짐작할 수 있죠. 어머니는 더 불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도 갖추어 입고 가라고 했거늘 하운은 그냥 입고 있던 대로 소위 출두를 했던가 봅니다. 하필이면 고등계가 2층에 있어 계단을 오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봅니다. 온몸이 고름투성이로 붕대로 둘둘 말고 있었으니 알만합니다. 여기서 인력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울려고 하는 얼굴의 모양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기는 이라고 했는데 하기는의 비표준어로 앞 내용을 긍정하며 뒷 내용을 이어갈 때 쓰여 이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계라고 하는 것은 층 사이를 밟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34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42 믿을 수 없는 한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